자,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베니제, 오늘도 베니제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 대표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예. 어제 미국 대선 보고 뭐 좀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참 통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언론 보도가 뭐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예.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88%가 힐러리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2% 지지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그간 한국 언론들이 미국 대선을 얼마나 편파적으로 보도를 했으면은 어떻게 88대 2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2%만 트럼프를 지지한다? 야, 완전 괴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진실이 나름대로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 트럼프 쇼크 혹은 트럼프 쓰나미가 경제와 안보 쪽에 엄청 몰려올 텐데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이 파고를 견뎌낼 수 있을까? 좀 불안한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최순실이가 나가서 해결하면 안 됩니까? 아, 깜빵에 있나? 아니면 이번에 또 보도가 뭐 최순실이 뭐 트럼프 선거운동하려고 독일 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 언론 보도들. 그리고 또 트럼프 또 까는 보도들이 또 쏟아지고 있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고를 현재 이치로는 못 넘어갈 거라는 자꾸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언론들요. 그간에 미국의 무슨 월가에 그 다음에 미국의 초다국적 기업에 거기에 결탁된 언론에 또 미국의 각종 문화계나 연예계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서 뺏겨 적었다 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사기하에 이제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이 반세계화와 파퓰리즘이다. 이러면서 파퓰리즘이라 해요. 자, 역사가 변할 때 말입니다. 이 혁명이, 대중들은 혁명을 했는데 그걸 파퓰리즘으로 생각하던 사람은 나중에 한꺼번에 쏠려가서 다 죽어요. 트럼프가 하면 그거는 파퓰리즘이고 그럼 힐러리가 하면 그것은 공정한, 한마디로 개혁과 진보의 승리입니까? 힐러리가 진보예요? 근데 이게 아주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 같아. 이제 좀 근데 이제 국민들은 좀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트럼프의 그 불구가 된 미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선에 나오는 정책책이잖아요. 그게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 한 50배씩 팔리고 있다는데 저도 사실은 그 책을 보고 이제 판단한 건데 그 책을 아마 정독을 하면요. 트럼프가 파퓰리즘이니 선동가니커녕 아주 치밀하고 냉정한 계산가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라도 좀 읽었으면은 대한민국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보도 안 할 텐데 국민들은 직접 그 책을 찾아서 읽는데 언론들은 여전히 헛소리들을 지금 막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볼 때 정말로 심각하다고 보는 부분은요. 지금 뭐 미국의 이 전후 70년의 체제가 다 뒤집어진다. 그리고 미국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데 이게 세계를 다 망칠 거다. 내 살자고 하다가 같이 다 죽는다. 이런 보도들을 오늘 수도 없이 내고 있어요. 자, 변 대표, 이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글로벌리즘, 그 다음에 이 국경 없는 자유무역, 이런 부분들 흔히 뭐 우리 전경련 자유경제원 같은 데서 이야기하던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좌파냐 우파의 논리냐 하면 이게 우파의 논리인데 한국의 좌파라는 사람들도 트럼프가 보호무역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면서 시대를 거슬러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한국의 좌파 진영의 농객이나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했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체제 WTO를 갖다가 밀어붙이고 뭐 IMF를 통해서 그걸 통제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좌파 스스로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이제 어떻게 추태죠, 추태. 지금 한미 FTA 반대했던 그 좌파들 지금 트럼프가 한미 FTA를 손보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좀 무역 거래를 줄인다는 개념인데 네. 당연히 트럼프 지지하죠, 좌파들은. 그 당시 한미 FTA를 반대했던 좌파들. 그럼요. 근데 좌파들이 주도해서 반 트럼프 정서를 지금까지도 퍼뜨리고 있으니까 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요즘 또 보수는 또 거의 이런 식으로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미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트럼프가 돼도 한미 관계라는 것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거의 주문을 외워요, 주문을. 제가 볼 때는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자기 희망사항을. 주문이 아니라 요즘은 청와대나
이 보수 진영에 주술이 유행하고 있잖아. 주술이. 그건 주문인 주술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들 위안을 하는 겁니다. 설마 무슨 변화가 있겠냐. 그래서 지금 양 진영이 다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 쇼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진보 경제학자라고 부르는 폴 크루그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금융위기 때 받았죠. 미국 로맨스는 끝났다. 미국은 실패한 나라다. 트럼프 당선 전 세계 불황을 초래한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우리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자가 힐러리 빨고 다니다가 트럼프 되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자가 힐러리가 되면 그러면 미국은 위대한 나라라고 했다면 힐러리 뒤에 월가가 있고 그 뒤에 IT 기업이 있고 그 뒤에 초다국적 기업들이 있는데, 자, 미국에서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은 부패한 기득권이 한마디로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포장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뜯어보면 멋진 선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썩어 넘치는 빼따구들이 나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한국의 보수들요, 트럼프를 우습게 알다가 골로 갑니다. 일본의 아베는 벌써 트럼프한테 적응을 해서 17일 날 뉴욕에서 해동을 하고 에이펙 때 가서 미국에 실컷 입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겠다. 아마 아베는 트럼프가 요구할 부분이 뭔지, 트럼프 측근들을 지금 제가 오늘 미국에 알아보면 일본어로 다 불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국무장관이 될 것 같냐, 누가 국방장관이 될 것 같냐 알아낸 다음에 그쪽에서 나올 요구사항, 오늘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가 일주일 동안에 조각을 한대요. 지금 상당히 압축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2주 동안에 트럼프가 과제들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주요 핵심 과제들을. 1등이 푸틴이래요. 트럼프가 내가 그걸 보고 의리가 있다 이래봐요. 러시아가 시종일관 트럼프 편을 엄청 들었지.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유일하게 인기 있는 미국 아닌 나라가 러시아라는 거예요. 아마 그 전략도 있을 겁니다. 이제 러시아랑 좀 가깝게 지내면서 이제 중국과의 거의 뭐 무력 충돌은 아니지만은 무역 전쟁을 벌이려고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패를 짜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가 시진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베라는 거예요. 일본 문제. 네 번째가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아니고 김정은입니다. 이건 한국이냐 김정은이냐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섯 번째가 필리핀의 뭐 두테르테. 예? 이렇게 미국에 지금 현안이 정해져 있고 한국은 시급한 현안 안에 못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징가 제트 같은 로봇 안에 한 여자가 앉아서 이렇게 조정. 우리가 옛날에 마징가 제트 보면 뭐 태권브이 보면 그 로봇 안에 머리 부분에 사람이 탑승해서 조정하는 로봇이잖아요. 그 조정하는 로봇을 경찰 같은 사람이 끌어내리는 그런 사진들을 만평의 뉴욕타임스가 실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한미 동맹은 한국의 권력에서 어떤 변화가 오든지 관계없이 탄탄하다라는 아주 형식적인 뉘앙스를 백악관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한국의 권력 구조가 바뀌어도 우리는 동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박 대통령이 뭐 10시에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한국이 이 트럼프라는 파도를 헤쳐가려면 트럼프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미국보다 중국 먼저 간다. 또 천안문 막루에 북한하고의 위기였는데 휴전선에 거기서 건져주니까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시진핑 옆에 선다. 사드 배치할지 안 할지 절대로 말 안 하고 있다가 미국이 최후 통첩을 하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그때서 하겠다. 일본하고 좀 티격태격 하지 마라 하는데 3년 내내 티격태격 하다가 미국이 최후 통첩하니까 그때서 후닥닥 이렇게 적당히 덮는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진짜 골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는 짓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권을 좌지우지하던 최순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갈란가. 근데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오바마 정부가 워낙에 이 모호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던져버렸다고. 사실은 니네가 좀 알아서 해봐라.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아니 오바마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미국에는 오바마 혼자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바마는 상원 하원에서 다 이 소수 정당이었잖아요. 소수 권력이었잖아요. 그러면 국방부나 국무부나 이런 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조야에서 한국의 정체성은, 한국 대통령의 정체성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고 역대 가장 드라이한 관계다라는 비판이 나왔을 정도면
그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미국과 중국 중에 중국 쪽에 기울어 있다가 북한의 핵실험 시작되니까 살짝 돌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오바마 정권에서 고삐를 놔서 흔들렸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웬만한 아예 반미 노선으로 가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이제 없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대로 트럼프가 파는 설계한 대로 협조해서 따라가는 것 말고는 다른 뭐 움직임이 아마 나올 수가 없을 거고, 오늘 그 언론 보도 중에서 대북 관계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지금 아무런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끼어들어서 뭘 해볼 수 있다고 보도가 한 3개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트럼프는 북한과의 관계를 해서 정말 수십 번 강조한 게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돈이나 미국민들의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을 컨트롤하겠다. 실제로는 오바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만 했지 실제로 중국이 안 움직였죠, 자기들 뜻대로. 그럼 트럼프 어떡하냐? 중국의 무역 보복을 해서라도 움직이게 하겠다. 이미 답을 냈어요, 이 트럼프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중국의 무역 보복하면은 미국도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 손해보는 돈을 아마 대한민국에 청구를 하게 되겠죠. 이분은 완전히 이 책에서도 그런데요. 딱 사업가의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정확히 기비는 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첫 그 취임 연설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모든 국가를 공정하게 대하겠다는 당선 연설. 이게요, 쉽게 얘기하면요, 기존의 우방국 다 필요 없고 공정하게 어떻게 됩니까? 돈 갖다 바치는 순서대로 대해주겠다라는 걸로 딱 들리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존에 그래 한국은 그래도 뭐 미국의 혈맹이니까 잘 봐주겠지, 그것 택도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이분 대해서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결국은 캐비넷 그 장관들을 짜고 주요 부서장을 짜게 되면 공화당 내부에서 이 상당히 이 강경한 그룹들이 국방 국무 라인, 백악관 라인에 지금 포진될 것 같아요. 긴그리치도 언급되고 존 볼턴도 언급되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상원 의원들 중에서 상당히 강경한 그룹들이 이 포진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처음에 이야기하던 대외 불개입이라든지 미국을 갖다가 대외 군사 개입도 하지 않겠다, 다 철수하겠다, 이런 부분하고 마지막에 지금 트럼프가 이 당선되기 직전의 부분하고는 오차가 좀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 그 변하는 걸 따라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군 쪽에서 트럼프를 마지막에는 전적으로 지지를 표방을 하고 트럼프가 강한 미국을 어쨌든 만들겠다, 위대한 미국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꼴 해외에서 무조건 철수한다, 이게 아니라 지켜줄 만한 나라는 지켜주는데 서로가 이익이 되자, 이런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조지 W 부시보다도 더 강한 형태의 우방 동맹 관계를 구축할 건데, 일본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계산이 밝기 때문에 트럼프가 100을 부르려면 한 120 줘버리고 동맹에서 그 모든 이득을 취하려고 할 거예요.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아베가 결정을 하는데 내부에 반발이 없잖아요. 일본에 뭐 야당이라도 제대로 있습니까? 일본 원래 전체적으로 좀 국론이 잘 모아지는 잘 나라죠. 모아지는. 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트럼프가 지금 되어서 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담금 이야기하면 올리면 안 된다 하고 반미 우쭈고 또 놓을 거고, 사드 더 사오면 안 돼. 솔직히 한 개도 공짜로 줄지 의문인데 그거 이야기 나올 거고, 전시작전권 하면 뭐 트럼프는 거기에 상응하는 당신들 기여를 해라 할 건데, 하여 뭐 우리는 기여 안 하겠다, 미국이 무기 팔아먹니 어쩌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한테 돌아올 부분은 굉장히 이 트럼프가 한 방을 일단 때리면서 정리를 하게 될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트럼프의 그 해외 군사 문제가요, 혼란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트럼프는 자기의 책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아들딸들에게는 최고의 무기를 갖다 줘야 된다. 다른 돈을 줄여서라도 최고의 무기로 무장을 시켜줘야지 이게 국가가 예의를 지키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그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 미군이 지켜주는 수혜를 받는 나라가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중국 해가지고 참 지금 언론이 이것보다 지금도 많이 하는데, 마치 트럼프가 손을 떼서 중국을 편을 들어준 것처럼 지금 보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중국해를 미국 해군이 남중국해뿐이 아니죠, 전 세계의 바다를 미군 해군이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득을 보는 거죠. 중동에서 이제 원유선 들어오면은
그 미군 해군을 운영하는 돈을 내라 이 혜택 받는 나라들이. 그래서 돈을 안 내면 우리 안 하겠다. 지금 이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말 듣고 이제 트럼프가 손을 떼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손을 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당장 지금 돈을 낼게요. 주한미군, 주둔미군 100% 올라가겠죠. 그걸 아마도 전액을 내라고 지금 얘기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가 아니고 지금 전액을 하면 트럼프의 전액은 지금 우리가 한 40, 한 7, 8% 낸다 하잖아요. 그러면 2조 내면 끝날 건데 트럼프의 전액은 그게 아니라 무기값도 계산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액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보도가 나오더라고. 제가 이게 몇 달 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사드 값을 내야 될 수 있겠다. 이제 언론이 이제 서서히 이제 보도가 나오고 그리고 미 해군이 바다를 지키는 값 대한민국이 무역국가 아닙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정산해서 줘야 되고 한미 FTA를 손보겠다. 사실은 지금 한국이 미국이 아마 제3의 흑자국일 텐데 대미무역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얼마나 많이 벗겨먹었냐 겁니다. 그 주한미군 사실상 공짜로 갔다 들어와가지고 무기 자체 가치만도 주한미군 갖고 있는 무기가 50조가 넘어가는 수준의 그거를 뭐 공짜로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한 1년에 9천억씩 내고 있으니까 그것뿐이냐 무역으로 또 엄청 털어먹고 있습니다 미국을. 그래서 이거를 다 정산해서 받아내겠다고 트럼프가 수십 번 떠들었죠 수십 번. 그래서 이미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그 트럼프의 요구를 이게 지금 부당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받아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내부가 아마 그냥 내전 수준으로 가겠죠. 예. 미국이 지금 국방비를 아마 연 500억 불씩 10년간 줄이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미군이 지금 만들어야 될 배도 못 만들고 이 항공모함도 못 만들고 잠수함도 잘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살리겠다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사실은 미국에서 에너지를 활성화시키면 이때까지 미국의 해군이 강했던 목적이 뭐예요? 해외에서 유전, 무역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고립무역으로 그러니까 고립주의로 가고 보호무역으로 가면 유전을 지키고 무슨 상업 라인을 지키는 쪽에 이 전 세계 해군을 퍼뜨려 놓고 거기에 공군이 붙어 있는 부분을 미국이 그렇게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번에 또 국방부하고의 문제에서 거의 군으로서 역할을 못해질 만큼 약해진 미국의 국방이었던 이 세력은 캐퍼시티는 이걸 갖다가 키워야 된다. 이것까지도 완전히 약하게 해놨다가는 진짜 미국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여기에 돈을 투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가 국내에도 인프라스트럭처를 살려서 고속도로고 뭐고 새로 만들겠대요. 그러면 여기에 수많은 돈이 들어갈 건데 이제 국방비만큼은 미국이 안 되고 아마 전 세계에서 니 얼마 내라 니 얼마 내라 니 할당이 떨어질 거예요. 네 나라 찍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일본, 한국 이 네 나라를 다 털어먹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대한민국이고 제일 많이 미국을 좀 벗겨먹었기 때문에 아마 1순위로 아마 한국이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갖고 한미동맹은 영원하다 불변한다 이 립서비스 가지고 또 안심해라. 야, 참 큰일 났어요. 진짜.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여태까지 있었던 좌파 세력이나 비판적인 세력들의 논리, 미국이 자기들 필요성 때문에 한국에 있지 우리 때문에 있냐, 그래서 가라 해도 안 간다 할 말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 볼 순간이 왔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현재 우리 정부의 시스템이 거의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사태로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여기 외교 안보 라인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오늘 뭐 트럼프 전화 받았다고 굉장히 황공에 맞지 않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의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누가 어떤 자율권이 있어서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최순실 사태로.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하는가가 지금 모호한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누가 미국하고 이런 협상에 나서서 제대로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조율을 하겠느냐. 자, 그리고 중국하고의 그간에 이 벌려놨던 잡다한 부분, 저는 지나치게 친중으로 간데 여기도 최순실류에 밖에 있는 라인이 개입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봅니다. 일부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국 쪽에서 차지하려고요. 왜? 대기업들이 미국보다도 한번 보세요. 수출액이 중국 쪽에도 높죠. 현대차나 이런 거는 미국에 현지 생산이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은 좋아요. 그런데 삼성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의 생산 기지에서 만들고 그렇게 이렇게 포지셔나했잖아요. 포지셔닝을. 그런데 이런 현대차가 지난번에 삼성의 스마트폰이 박근혜 대통령이 1차로 미국 갔을 때 시안에다가 뭐 5조 달러를 들어서 공장을 만드니 시진핑 고향이니 어쩌니 했잖아요.
자, 그런 부분 속에서 지속적으로 친중 정책으로 가는데 저보고도 미국에서 몇 사람이 물었어요. 한국이 와저라노?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누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끌고 갔는가? 제가 뉴스 브리핑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러다가는 제대로 골로 한번 간다는데 이걸 틀어서 제대로 바로 잡을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냐는 겁니다. 지금은 제대로 바로 잡을 사람이 있어도 예를 들면 단적으로 이제 사드 가스를 내라고 얘기가 왔을 때 공짜로 준다 그래도 찬반 여론이 한 6대4, 사드가 한 찬성이 6 정도 높았죠. 근데 돈을 2조 원 정도를 내라 그러면은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사드 반대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사드 반대 집회 열고 지금 아직까지 그 부지도 결정 안 났습니다. 그 롯데 골프장 결국 사고 터졌죠. 예, 이 돈이 안 맞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데모 나고 그랬을 때 안전하게 사드가 배치가 될 수 있겠냐. 저는 무산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주한미군은 당연히 이제 단계적 철수를 시작할 겁니다. 그 주한미군이 영원히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산인 게 이미 몇 차례 뺄 뻔한 위기가 있었어요. 카터 정부 때 계속 몇 개 뺐었고 부시 정권 때 노무현 정부하고 이제 신뢰가 안 되니까 빼고 실제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실제로 트럼프는 사드나 이런 문제가 조율이 안 되면은 일단 전방에 있는 이제 부대 몇 개씩 빼기 시작할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자체가 버텨낼 수 있겠냐? 저는 진짜 이 트럼프발 쓰나미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게 좀 큰일 났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은 다행인 거는요. 힐러리가 됐으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전제로 딜이 됐을 건데 트럼프가 되고 그 뒤에 이 미국의 옛날에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국방 라인에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하고 적어도 딜은 당분간은 안 할 것 같아. 당분간은. 그런 부분들에서 시간은 조금 벌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이 몇 가지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어떤 이 쇼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뭔가 하면 이 미국 국내의 문제들을 갑자기 제조업을 많이 창출하고 미국에 또 뭐 월가를 갑자기 손을 보고 이런 거는 쉽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트럼프의 지금 취임까지의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어디에서 보이느냐? 타국하고의 관계에서 보이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 주둔 미군의 주둔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출렴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 무역 어떤 분쟁, 통상 분쟁을 갖다가 이 미국에 유리하게 개선하는 것. 그러니까 FTA 같은 경우는 제협상, 또 환율 조작국이라든지 미국에 덤핑 수출하는 나라에서 본때를 보이는 거. 요런 거는 아마 제가 볼 때 급속하게 진전될 거다. 실제로 미국의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이 상무장관입니까? 한국에 와서 덤핑 이야기도 했고 재무장관이 한국에 와서 환율 조작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네 나라 이미 찍어놓은 네 나라 중에서 시범 케이스로 한국을 먼저 손을 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왜냐면 일본하고는 트러블이 별로 안 생긴 거고 독일하고 싸우긴 좀 버틸려고 그럴 건데. 아니, 트럼프는 원래 독일계잖아요. 원래 이 저기 트럼프를 했다면 트럼프 독일 성이. 근데 미국에 가서 트럼프 하니까 이상해서 할배가 트럼프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은 현재 안보 위협이 없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현재 상황에서 뭐 러시아가 좀 팽창하고 있긴 하지만은 근데 한국은 직격탄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안보를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이 나라를 제일 먼저 이 돈 뜯어내기 쉽다고 볼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이 정확하게 막 대한민국을 정말 이해하고 그런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거의 모든 나라를 똑같은 국가로 돈을 누가 잘 낼 수 있냐만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범 케이스로 한국을 제대로 뜯어버리면은 사우디니 독일이니 일본이니 알아서 기지 않겠냐. 장사 마인드만 가지면 딱 그렇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가 아마 놀라운 일들을 볼 건데 자기는 이 청구서가 정당화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한국에 내라는 게. 그런데 막 광화문에 또 한 몇십만 명 모여서 트럼프 물러가라 이런 집회를 딱 보는 순간 상상을 못할 거야. 이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비논리적인 행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예 나라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아, 저 나라 안 되겠구나. 아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타켓이 사우디하고 한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